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책을 기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 정리하기 전에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매칭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제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170페이지 처음에 비행기의 양력, 항력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뭐 학력에도 이제 유도 학력, 그 다음에 이제 유해 학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 학력, 그 다음에 전체 학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음각이 증가하면 유도 학력이 이제 증가를 하더라. 유도 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공기 날개가 만들어낸 이제 양력에 의한 항력으로 이제 항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감소를 하는 그게 이제 유도 학력인데 그런 유도 학력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추력 이렇게 이제 각각에 대한 정의를 해놨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가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참고로 해서 171페이지에 정리를 해놓은 거는 참고로 좀 보세요. 그것도 요약 정리한 건데 추력하고 양력은 이제 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추력이 양력보다 크면 비행기 속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추력이 양력보다 작으면 비행기 속도가 작아져서 이제 하강을 하게 하는. 그리고 추력과 항력의 균형이 잘 맞춰지면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비행을 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비행기를 이제 날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양력인데 중력이 양력보다 크면 하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력이 중력보다 크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양력과 중력이 같으면 이제 일정한 비행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추력이 항력보다 크면 비행기 속도가 증가하고요, 가속도 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력이 항력하고 같으면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수평 비행 중. 그 다음에 이제 추력하고 양력이 크면 비행기 속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 같으면 이제 등속 수평 비행을 하게 된다. 가끔 저렇게 화살표로 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삼축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 172페이지에 있는 거는 비행기의 날개들인데, 사실 우리가 비행기 날개까지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의미만 좀 알아두면 되고, 어쨌거나 이제 저 비행기는 우리 조종기 가지고 조종할 때 우리가 타는 비행기도 있지만 실제 조종기 가지고 날려서 비행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헬리콥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 비행기를 날릴 때도 우리가 저 용어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서 이제 항공기 명칭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172페이지에 이제 참조가 있는데 안정성과 조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그래서 세로 안정성, 그 다음에 가로 안정성. 그래서 세로 안정성은 이제 무게중심과 공력중심, 그 다음에 정적 여유, 그 다음에 중립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 안정성을 따지는 부분이고요. 가로 안정성은 이제 상방각, 그 다음에 후퇴익, 이런 것들이 가로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방향 안정성은 이제 방향타, 그 다음에 요잉,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 안정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더라. 참고로 좀. 그 다음에 항공기에 3축 운동이 있는데요. 3축 운동은 롤링, 피칭, 요잉.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되는 용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3축 운동을 위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3축 운동이에요. 3축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항공기 날개에 세 가지 장치가 있더라. 그게 첫 번째가 에일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러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조종기에서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에일러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러더, 이렇게 조종기의 조종 그 모드에 따라서, 모드 1번, 모드 2번에 따라서 각각 설정하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항공기 쪽에 사실은 꼬리 부분에, 꼬리나 날개 부분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 바깥쪽에 있으면 이제 롤링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선회하도록 조정하는 게 이제 에일러론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수평 꼬리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항공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항공기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볼까요? 이 꼬리에 보면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러더, 에일러론, 이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요 항공기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플랩, 이 부분이 이제 떠서 이제 비행기가 정지하거나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러는데, 주로 비행기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거는 요 끝에 있는 요 날개 끝에 있는 얘가 이제 에일러론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꼬리,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얘를 밑으로 내리냐 위로 올리냐에 따라서 비행기가 하강하거나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는 저번에 우리 볼 때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를 엘리베이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러더는 방향타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이제 조종기용,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서브모터라고 하는 모터를 가지고 막 움직이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의 비행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73페이지에 에일러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러더를 롤링, 피칭, 요잉하고 매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가끔 헷갈리니까 롤링은 에일러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피칭, 그 다음에 이제 러더는 요잉,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매칭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플랩이라는 게 있어요. 플랩이 이 부분이죠. 플랩, 이거 플랩은 이제 항공기의 주 날개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통해서 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양력 장치라고도 하고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안정적으로 착륙하기 위해서 이제 양력을 이제 증가시키게 될 때 이 날개를 가지고 쓰게 되죠. 아마 이제 요쪽에 앉는 날개 주위에 앉았던 사람들은 요게 이제 착륙할 때 움직이는 거를 한번 정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플랩입니다. 플랩.
그 다음에 스포일러, 양력을 감소시키는 장치라고 보고, 이게 스포일러입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플랩하고 스포일러하고 같은 부분에 존재하고요. 이 뒷부분에 에어 브레이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랩과 반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플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포일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가 이제 활주로에 착륙할 때 위를 펼쳐서 공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게 이제 스포일러가 하는 역할이고요. 플랩은 이제 항공기의 양력을 약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플랩이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그 174페이지에 요 그림이 이제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에어포일이라는 익형이라는 단어, 익형은 에어포일이다. 한국말로 나올 수도 있고 에어포일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거는 좀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포일은 이제 항공기에서 이제 공기를 발생시키는 비행기의 날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날개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옆으로 수평으로 이제 잘라 보면 이 자른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른 단면이 이 속에 있는 이 구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에어포일이다, 혹은 이제 날개골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단면 자른 모습들이에요. 날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래서 요 익형에 의해서 날개의 이제 표면 주위로 움직이는 공기들이 날개 이제 위쪽하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이제 아래판이라고 하고 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윗면, 그다음에 아랫면으로 공기가 이제 흘러서 그 비행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의 날개, 그다음에 이제 수평 꼬리 부분이라든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에어포일들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174페이지 아주 자주 나왔으니까 그거 보시면 이해하는데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에어포일에서의 이제 앞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 후면, 그 다음에 코드라인, 익현선이라고도 하고요. 익현선, 시선, 익현선. 그 다음에 평균 캔버스 중심선이 있고요. 그 용어는 그 174페이지 하단에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있고 평행 캠버선이 있고 시선, 그 다음에 이제 뒷선, 앞선, 이렇게, 그 다음에 시 길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용어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행기에 대한 날개 수직, 단면, 에어포일의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 날개의 종류에 따라서 이 모양들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이름을 암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형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175페이지에 보면 이거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비행체에 따른 에어포일의 구조를 비행기의 날개, 그 다음에 헬리콥터의 회전판, 그 다음에 멀티콥터의 프로펠러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날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174페이지에 보면 양력과 항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할 때는 이제 정리된 거의 일부만 설명을 드렸는데 책에 더 부가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175페이지에 양력은 전체적인 공기의 흐름과 에어포일의 시선 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우리가 받은각이라고 하고요. AOA. 받은각의 변화에 따라서 양력이 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양력의 변화는 결국은 받은각이 변화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 176페이지의 상단에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선, 그 다음에 받은각, 그 다음에 양력, 항력, 받은각에 따라서 양력과 그 다음에 항력이 달라지게 되더라. 받은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거의 참고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받은 각이 뭐고 붙인 각이 뭔다, 뭐 이거 정의 정도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 177페이지에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날개 주변에 압력 분포들을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부압, 그 다음에 정압이 뭐고, 날개의 단면을 그려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받은 각에 따라서 중심 압력, CP라고 하는데 중심 압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표시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력이 힘이 얼마나 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더 세지고 낮아지는지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78페이지에도 이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우리 수식으로 봤던 게 좀 부실해서 그 책에 편집되어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양력이 속도나 압력,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양력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은 물체 주위를 흐르는 유체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유체 흐름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높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은 낮아진다. 그래서 양력 발생의 원인은 베르누이의 원리와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드론하고도 뭐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항공기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항공기의 원래 그 항공기 역학에서 설명 나오는 부분을 일부를 요약한 거예요. 원래 이제 항공기를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더 깊게 이제 배우게 되죠. 네, 우리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자. 드론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놓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물체는 공기의 압력, 정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생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79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수식까지 다 암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수식은 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각각의 용어 그 다음에 의미만 좀 알아놓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80페이지 그 다음에 181페이지 학력 부분에 대한 용어들 방정식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의미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이제 활공비라는 게 있어요. 항공 거리를 고도로 나눈 거가 이제 활공비다. 이거는 좀 용어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 활공비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공역학에 관련된 운동 법칙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거기 182페이지에 항공역학 여기는 잠깐만요. 책하고 제가 정리했던 거하고 좀 매칭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네요. 항공역학 관련 운동 법칙. 물리량이 있고요. 물리량은 이제 스칼라량, 벡터량이고요. 항공기 비행에 있어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의 물리적인 양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스칼라량은 이제 크기에 대한 물리량이고,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에 대한 물리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스칼라량은 크기에 대한 물리량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에 대한 물리량이다. 요게 이제 가끔 용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스칼라량은 이제 크기와 같이 수치값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이제 물리량인데, 넓이, 질량, 시간, 부피, 온도, 길이, 면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벡터량은 이제 방향성을 가져요. 방향과 이제 크기를 갖는 게 이제 벡터량이다. 그래서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중량, 양력, 항력 이런 것들이 벡터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는 좀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이 또 이 항공기의 역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제1법칙하고 2법칙이 있죠. 이건 물리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데, 1법칙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물체가 이제 가진 이제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래서 차가 가다가 딱 섰어요. 그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힘,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버스 같은 거 안에 이제 사람이 탔을 때 가다가 서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쏠려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법칙, 이 법칙은 가속도 법칙이죠. 힘과 가속도의 법칙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같은 방향의
또 다른 힘을 작용하게 되는데 그 힘만큼 더해지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속도의 법칙, 뉴턴 법칙의 가속도 법칙의 이제 힘은 F는 ma다. 이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배워서 아실 거고요. 그 결국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량에 따라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A는 가속도고요. 가속도에도 비례하죠. 그죠? 힘이라고 하는 거. 가속도가 세면 셀수록 힘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더라.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 낮으면 날수록 더 빠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A라는 물체가 이제 B라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A 물체가 B 물체에 힘을 가하는 것을 우리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구슬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가지고 굴려서 B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A 물체가 B 물체에 힘을 가한 거죠. 그래서 B 물체가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구슬치기의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B 물체가 이제 A 물체를 같은 크기로 미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작용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B 물체를 때렸으니까 A 물체는 어때요? B 물체 때문에 힘이 감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작용과 반작용은 이제 크기가 같으나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나더라. 로켓 발사할 때 로켓 추진체가 나가는 거하고 뒤로 분출되는 거하고의 힘이 이제 그 힘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볼 때 하나는 작용, 하나는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누이 법칙인데요. 베르누이 법칙은 기체의 성질하고 이제 법칙에 따라서 이제 베르누이 법칙이 나오는 거고요. 베르누이 법칙은 거기 183페이지에 이렇게 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관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줄어들면 이 유체가 흐르다가 이 좁은 기역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간 유체가 같은 양의 유체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흐르는 유체의 양이 이 지름이 변하는 관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이제 유속이 상당히 여기서 빨라지죠. 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유체가 통과하는 관의 지름이 크다면 유속은 상대적으로 느려져서 흐르는 이제 양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좁아졌다 그러면 여기서는 유체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빨라져서 흐르는 양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그래서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게 베르누이의 정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양력을 만들게 되는데 날개의 뒤쪽과 아래쪽, 위쪽과 아래쪽의 공기의 속도 차이를 만들어서 이제 양력을 만들게 되고요.
속도 차이로 위쪽과 아래쪽에 압력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양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의 그 양력을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벤트리 튜브의 원리가 있습니다. 벤트리 튜브는 이제 1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관이 좁아졌을 때 밑에 쪽에 이제 에어포일을 넣어서 여기다가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의 양을 더 추가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압력은 이제 낮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 튜브를 꽂아서 이제 더 속도를 최대로 되고 압력은 최소로 될 수 있게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스톤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쓰는 게 있고, 벤트리 튜브의 관의 원리를 써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요만큼의 그 압력차가 생기는 부분을 관을 뚫어서 관을 통해서 또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에어콜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넣게 되면 그때는 이 안에 있는 속도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압력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벤트리 튜브의 원리인데, 그래서 에어포일의 모양과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뭐 피스톤 간의 또 원리도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속이라는 게 있어요. 실속. 이거는 쉬었다가 나갈 건데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이제 시험 문제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할게요.